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10조의 2부터 같이 볼게요. 소유랑 사전심사의 신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랑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10조 제1항에 따라서 산정한 소유랑, 그다음에 소유랑 계산 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10조 제1항에 가서 보시면 소유랑 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환급 신청자가 스스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산정하는 것들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체는 세관장에게 심사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관세법에 보시면 이제 사전 심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말할 때는 다 관세청장에게 심사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에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세관에서 다른 세관에서 어떤 의견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세관에서 결정했던 내용하고 부산세관에서 결정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제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에게 심사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관세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는 모든 거에 대한 권한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관장에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소유랑 소유랑 산정 방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관장에게 내용들을 신고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심사 권한이 기본적으로 세관장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에게 소유랑 사전 심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체가 좀 어렵잖아요. 힘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세관에서 소유랑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홍보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스스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들이 어려운 정도 있긴 하지만, 내가 산정했던 것에 오류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관세 환급 받은 거에 대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세관들마다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홍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세 환급 받으면 업체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의할 부분은 세관장에게 소유랑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밑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11조의 2로 가서 보시면 시행령에서는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랑 사전 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유랑 사전 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서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1조까지 같이 다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10조의 2 제2항에 가서 보니까요. 소유랑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산정한 소유랑 계산 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심사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유랑 사전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30일로 나와 있는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원칙이고요.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5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망에서는 단 그 보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게 되고요. 저희가 보정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 11조 2 사항에서는 관할지 세관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해서 제조 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게 나왔죠. 소유랑 산정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 세관은 관할지 세관에다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업체가 이제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런 세관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지 세관에게 이제 소유랑 산정 방법에 대한 사전 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하게 됐을 때 아까 언급했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심사를 하게 됐을 때 심사하고 이제 결정하는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류만 가지고 하게 됐을 때는 30일 이내로 할 수 있겠고, 만약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5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때는 현지에 가서 직접 제조 공정 등을 확인해 본 다음에 현장에서 내용 확인해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였을 때는 20일 내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지 확인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라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상태로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아까 왼쪽에 나왔던 것처럼 사전 심사를 거절할 수도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라고 봐서 서류랑 사전 심사에 거절 통지를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는 심사 거절 사유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1호에 보시면 보정 기간 안에 보정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2호에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 사건의 조사, 관세 조사 또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같은 경우도 신청한 거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온 것 중에 하나로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말인 거죠.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쟁송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그 신청했던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걸 했던 행정기관하고 서로 간에 그런 쟁송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때 어떤 결정을 여기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보류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10조 2 3항 보겠습니다.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류랑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법도 마찬가지인 게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항상 보면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제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일 안으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심사의 기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통지는 원래 신청하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절차를 적용한다. 즉 서류만 갖고 있을 경우는 30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5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내용을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관세법 상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최초의 신청이랑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이 달라지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신청하게 됐을 때는 30일 안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재심사를 하게 됐을 경우는 60일 안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언급한 게 있었잖아요. 재심사를 하게 되면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관장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통지된 소요랑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그쵸? 사전심사를 통해서 결정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신청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 내용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밟아야겠죠. 5항 가보겠습니다.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소요랑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해당 소요랑 사전심사 결과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효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어떤 사유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가서 보면 총 4가지 호가 있는데요. 1호,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소요랑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업체가 신청했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달라지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허위 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심사 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세 번째,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의 이제 그런 최종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 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그때는 그 달라진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것이 다른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지금 결정난 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효력을 없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그 전에 통지 받은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지금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게 되면 세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죠. 검토해 보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 그게 충분히 맞는 것 같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 전에 있던 것을 없애게 될 것이고 새로 이렇게 그런 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11조로 가보겠습니다. 평균 세액 증명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이랑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당의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수입을 할 때마다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을 거라 보면 되죠. 저희가 관세 등의 경우에는 이게 항상 일치가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같은 달 일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물품의 수입 가격이라는 것들은 내가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에 따라 바뀔 수가 있거든요. A랑 B랑 거래를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A가 그 전에는 100원에 물건을 사는 걸로 계약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물건의 가격을 120원으로 바꿨다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수입하는 시점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게 물품 가격이 변동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전에 들어왔던 것은 100원에 수입을 한 거지만 다음번에 들어왔던 것은 120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달에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이게 금액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매번 수입할 때마다 납부했던 관세 등을 계산을 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냥 같은 달에 들어왔던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평균을 내 가지고 그걸로 환급을 해준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세액 증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같은 달에 있는 것들은 같이 거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평균을 내 가지고 그 평균 세액만큼을 관세 환급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적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편하긴 할 수 있잖아요.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환급받는 것보다는 그냥 같은 달에 있는 것끼리 평균을 내 가지고 환급을 받는 것들이 더 편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그 신청에 따라,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니까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인 평균 세액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2항 가보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1항에서는 발급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시면 세관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게 맞는데 2항에서는 발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항은 저희가 기관 발급 형태라 볼 수 있겠고요. 2항은 자율 발급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가보니까 1호에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자, 2호는 관세사라고 되어 있고 관사는 이제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항에서는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게 맞지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음 3항 가볼게요. 제1항이나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나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와
관세법 제50조 1항의 관세율표상 10단위의 품목 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 등의 제공할 목적 외에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별 환급액은 그 물품이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의 평균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평균세액 증명에 이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중에서는 이게 수출용 원재료가 아니라 그냥 내수용으로 수입하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 전량 수출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판매를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됐을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지만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그 달에 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평균세액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세 환급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수출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수입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수출 등에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다 수입을 해서 수출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그때는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수출 등에 제공할 목적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즉 내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세 환급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수출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수출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모든 걸 수입해서 왔었다면은 당연히 환급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수출 용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처음에는 환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우선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 등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평균세액 증명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처음에 수입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평균세액 증명과 상관없이 내가 일단은 환급받을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물품이 지금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평균세액 증명에 해당하는 걸로 관세 환급을 받는, 이게 다, 그러니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다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평균세액 증명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상태로 내수용으로 사용됐던 물건에 대해서도 내가 내수용으로 수입하긴 했지만 사실은 수출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평균세액 증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환급받은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실제로 별도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관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이 매월 수입하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수입하는 양에 대해서는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관세 환급을 받도록 해준 게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거랑 이제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다 사용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번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12조를 가서 볼게요. 1항,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 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통계 통합 분목 분류표의 품목 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 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대상은 HS 코드를 가지고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라고 하는 것은 HS 코드 10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HSK라 부르는 HS 코드 10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통상으로 말하는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들은 4단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세분화된 거잖아요.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기재부 장관은 관세율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그 HSK라고 하는 관세 통계 통합 분목 분류표를 고시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들은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들은 10자리, 10단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세관에서도 지금 10단위별로 이제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10단위별로 물품을 정해놓고 그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가 이 내용에 따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대상 물품으로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고, 지정을 받았는데 뒤에 가보니까 뭐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2항 가보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받은 물품에 대해서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코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서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이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됐죠. 여기 지금 일단은 1항에서는 지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발급 대상에 대한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1항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하게 될 거잖아요. 신청하게 됐을 때는 여기 보면 다음 달, 여기 보면 수입한 날 또는 매입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이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 달마다, 매 월별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하는 시기가 다음 달 1일 이후에 하라는 것이죠. 그 해당되는 달, 지금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용하고자 여기 수입하는 날 또는 매입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이 되고 나서 그 달이 아니고 내가 수입을 했다, 매입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매입했던 그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신청을 해서 이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왼쪽에 11조 1항의 그 밑에 쭉 가보시면은 이 경우에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걸로 봐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것들은 일단 같은 달에 하지 말고 다음 달에 1일 이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발급이 되면은 그 달에 1일부터 수입된 걸로 간주가 돼서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달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내가 수입한 날 또는 매입한 날 속하는 달에서는 신청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1일부터 30, 말일까지 이 총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입한 날 또는 이제 매입한 날에 속하는 매입한 날에다가 만약에 적용하겠다고 그러면은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얘는 한 달 단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일단 한 달 최소한 다음 달이 돼야지 이게 그 전에 들어왔던 것들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매월 단위로 적용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겠습니다. 1호 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2호 지정받은 물품별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매입량 또는 관세 등의 세액 3호 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1호는 수입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2호에서는 매입한 것, 국내에서 매입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호에서는 그 밖에 평균세액 증명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신청서에다가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라는 의미가 나왔게 된 거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고요. 평균세액 증명서의 변경 발급. 세관장은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를 처리한다. 1호 평균세액 증명서를 환급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 증명서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2호 평균세액 증명서가 관세 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에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사실을 참작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달에 평균세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3호 제1호와 2호 외에 평균세액 증명서의 변경 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지금 평균세액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을 할 때 미리 이제 이 사람이 받을 만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평균세액 증명서 나와 있던 금액에 대해서 다 환급을 하지 않았고 일부만 했다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금액을 낮춰야 되는 거죠.
환급받을 금액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발급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부 다 사용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그 사실을 참작해서 다음 달치에 대해서 발급을 하게 됐을 때 그 전달에 전부 사용한 것들을 참작해서 다시 발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세액 증명서는 매 달마다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12조 3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즉 변경 발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항 평균세액 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 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언급 잠깐 했던 것처럼 HS 코드를 가지고 발급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것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수출용 원재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수입된 것들은 모두 한 번에 일괄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수출용 원재료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내수용으로 수입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같은 물품이긴 하지만 A 같은 경우, A가 첫 번째 거래 경우는 내가 수출을 하려고 수입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래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내수용 판매를 하기 위해 수입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HS 코드를 가지고 매월 수입하거나 매입했던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일괄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기재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11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게 되고요. 단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음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호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신청 대상에서 누락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호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장 또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일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매달 수입하거나 매입하는 그것에 대해서 일괄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왼쪽에 가볼게요. 제5항입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6항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 필증 또는 기초 원재료 납수 증명서 등은 관세 등의 환급 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 단계에 따른 기초 원재료 납수 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저희가 그거잖아요. 수출을 한 게, 그러니까 수출을 했는데 그 전에 수출을 한 물품이 내가 수입했던 게 있었다. 수입을 했거나 매입한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이 된 것들은 이미 매달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딱 정확하진 않은 거죠. 내가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은 내가 매번 수입할 때마다 납부했던 관세 등을 계산을 해서 관세 환급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그게 이제 그걸 간소화시키는 게 바로 평균세액 증명인 거잖아요. 평균세액 증명은 HS 코드별로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이걸 가지고 평균세액이 아니라 내가 개별 환급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평균세액을 하게 되니까 너무 관세가 적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이걸 따로 떼서 그냥 얘가 실제로 납부했던 세금을 가지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평균세액 증명서에 발급을 받아야 할 수입신고 필증, 그다음에 기납증 등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관세 등의 환급 신청이라든지 그다음 또는 다음 국내 거래 단계에 따른 그 발급 신청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관 입장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개별로 환급을 해준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을 내서 간소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개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 업체가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해볼까요? 조금 다른 설명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그거 있잖아요. 합의에 따른 세율.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원래 원칙은 물품별로 우리가 세율을 정해가지고 관세를 납부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복잡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합의해서 가장 높은 세율로 같이 부과한다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소화시킨 거죠. 딱 원래 맞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개별로 납부를 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평균세액 증명도 마찬가지인 게 매달 이렇게 평균을 내준 거잖아요. 평균을 내서 이렇게 원래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총 내가 3번을 수입을 하게 된 거예요. 3번 수입하게 됐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납부했던 관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발생했던 관세 금액이 100원이고 두 번째로는 150원이고 세 번째로는 2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100원, 150원, 200원 환급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그 달에 수입된 것들은 그냥 한 번에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더해보면은 지금 350에 450이죠? 450에다가 3개 나누면은 150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환급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딱 같이 받는 거고, 얘는 더 적게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는 개별로 받는 게 맞지만, 이걸 그냥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그냥 각자 평균 세액만큼을 환급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적정하진 않은 거죠. 개별로 따져보면 이게 과다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당연히 감안해주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개별로 내가 실제로 봤더니 150원 환급 처리가 됐는데 내가 납부했던 돈이 200원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내가 200원으로 신청을 하겠다.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국내 거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양도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다른 제3자가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가지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7항 가볼게요. 세관장은 평균세액 증명에 의해서 환급 또는 기초기납증 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 대상 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에 의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평균세액을 내 가지고 이걸 환급을 해주는 게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발생했던 거랑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였을 때는 평균세액 증명의 발급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행규칙 제11조가 있고요. 아까 1항 봤으니까 2항부터 볼게요. 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1항 1호가 뭐였냐면은 누락된 게 있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변경해서 발급하는 걸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항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평균세액 증명서의 추가 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호 보시면 제출된 평균세액 증명서가 관세 등의 환급이나 기납증 등 또는 수입세 분할 증명서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세액과 추가 발급 신청된 물량 세액을 합산해서 평균세액을 산정하고 평균세액 증명서는 한 부만 발급한다.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시행규칙 제11조는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항만 잠깐 보시고요. 나머지 2항, 3항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세액 증명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12조 가볼게요. 제12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일단 볼게요. 1항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식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이걸 저희가 기납증 또는 이제 분증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그다음에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일단은 물품을 수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관이 봤을 때 환급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납부했던 세액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에 제공되었다.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환급 신청 기한이 있는데 그 신청 기한 안에 신청을 했다만 있으면 환급을 해준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했고 수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거는 국내 거래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물품을 수입을 하게 되고 세금 납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것을 제조를 하든 아니면 그냥 원형태로 수출을 하시든 그냥 수출을 직접 하신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입해서 내가 수출하는 경우. 그럼 이제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일단 요거는 빼고요. 앞에 세 가지를 봤을 때 세 가지를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수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증명 서류는 수입신고 필증이 있잖아요. 그 수입신고 필증 아래 보시면은 세액도 나와 있거든요.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입신고 필증 하나만 있으면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게 됐을 때는 수입신고 필증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없이 수입신고 필증, 수신고 필증이랑 그 다음에 내가 제조를 한 거였으면 제조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되고 원상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증빙 없이 그냥 신청하면 돼요. 이게 끝이죠. 근데 두 번째는 국내 거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거래. 어떤 업체가 수입을 했는데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요거를 판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판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르게 말을 쓰면 공급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급. 국내에 있는 다른 제3의 업체한테 판매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업체가 그걸 가지고 수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이제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어쨌든 세관이 봤을 때는 환급 신청을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들을 순역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A, 여기를 B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B가 수출하게 된 겁니다. 자, B는 직접 수입한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수입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수입세액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입신고 필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내가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 환급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죠. 아까 언급했던 기납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납증이라는 것들은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국내에서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분증은 생산이 없는 상태, 원상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수입세의 분할 증명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수입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내가 지금 발생한 세금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수입한 사람한테 요걸 확인받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 전에 B의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는 국내에서의 이런 양도세액을 증명한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B는 이런 분증 있잖아요.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입된 사실과 수입세액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수출 신고하고 나서 세관에다가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국내에서 제조가 된 경우, 두 번째로는 제조가 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발급을 하는 사람이 생산을 했으면 기납증, 발급을 하는 사람이 생산을 안 했으면 분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A, B, C, D가 있어요. A는 수입자고요. 수입을 했던 사람이고 B는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고 C는 그냥 공급하는 사람인 거죠. D는 수출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 정리해 보면은 A는 직접 수입을 했는데 수입하고 나서 자신은 제조를 안 한 거죠. 그냥 수입한 물건을 그대로 팔았던 거예요. B는 구매를 했던 물건을 가지고 직접 생산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생산 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B가 만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인 것이고, 구매를 하고 나서 제가 공급자란 말 썼잖아요. 이 사람은 추가 가공 없이 내가 구매했던 물건을 D한테 판 거예요. 이 사람도 보니까 생산을 안 한 거죠. D는 그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수출을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B한테 발행한 서류는 생산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원상태 그대로 물품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서류가 요거죠. 분증. A는 B한테 분증을 발급해 줘야 돼요. 수입세 분할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B는 요걸 가지고 직접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C한테 기납증을 발급을 해줘야 돼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C는 D한테 물건을 공급했잖아요. 공급을 할 때 C가 생산 안 했던 거죠. 이 사람도 분증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기준은 내가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 생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구매했던 공급받은 물품을 원상태로 그대로 공급했다. 요거는 분증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추가 가공을 했다. 그럼 요거는 기납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목적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환급 신청인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수출신고 필증상에 수출자 이거나 또는 생산자이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래상 봤을 때 수출자는 D죠. 생산자는 B예요. 이게 거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품을 생산한 사람 말하는 거라서 저희가 실제로 신고할 때도 요거를 C로 넣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직접 제조에 대한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한이 없는 걸로 나오게 되고요. D랑 B가 환급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D랑 B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기납증, 분증을 발급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환급을 안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사실 발급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D가 환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주는 거죠.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접 받을 거라면 이런 양도세액 증명 서류를 발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거니까. 근데 내가 할 게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전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양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양도. 그래서 내가 A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분증을 발급해서 이거 가지고 환급 받으세요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내가 환급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C한테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환급 신청하세요 하는 것이고, C도 D한테 분증을 발급해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기억나시죠? 저희가 수출 이행 기간을 말해 봤을 때, 다시 돌아가면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이 있었잖아요. 수출 신고 수리일 등이 있었던데, 거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이 되면 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이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맞기는 한데, 다만 국내에서 제조, 가공, 즉 생산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한 날부터 공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원상태는 적용이 안 되고 내가 국내에서 제조, 가공이 된 경우만 적용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거를 왜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제조, 가공을 하면 국내에서의 그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가게 되면 얘는 국내에서 한 게 없는 거죠. 한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정해진 기간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출 신고 수리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신고 수리 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상태로 하는 경우는 얘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공급을 했다 하더라도 제조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제조를 하면 제조에 걸리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주는 거죠. 그걸 감안해 줘가지고 이제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선에서 그 전에 공급을 한 게 있으면 수입한 날부터 공급하는 날까지 기간은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연장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연장. 그러니까 내가 물건 수입하게 됐잖아요. 수입한 물건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호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원래 기간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 제조를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는 기간이 연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 2년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기납증 내용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1항 세관장은, 그러니까 일단 구조가 이거죠. 1항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자율발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고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경우 쭉 가보면은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쭉 써 있고요. 내려가 보시면 제조, 가공 후 거래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라고 한다 나와 있죠. 기납증 이렇게 줄여서 부르거든요. 기납증. 기납증은 수입한 이후에 제조, 가공을 했다라는 것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 서류는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라 부르죠. 이걸 제가 줄여서 분증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분증. 분증은 내가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 제조를 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는 목적이 뭐냐면 양도세액 증명 서류라 보시면 돼요. 내가 직접 환급받을 게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양도를 한 거기 때문에 양도를 할 때는 지금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인지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저희가 양도세액 증명 서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증 또는 기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항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자율발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을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가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항 가보겠습니다.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또는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 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 3항을 준용한다. 14조가 뭐냐면 환급 심사를 하는 조항이 나와 있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조라고 한다면 아까 봤던 거 있었잖아요. 제10조가 뭐냐면 환급금의 산출 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급 신청자가 스스로 소요량 계산을 해가지고 환급금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계산한 환급금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납증이나 분증을 발급을 할 때 양도세액을 기재해서 공급을 한다, 발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옆에 시행령 13조 가볼게요. 기납증, 수입세액 분할 분증 나와 있는데 1항 12조 1항에 따라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요거는 그거겠죠. 12조 제1항을 말을 하는 거겠죠. 아까 언급했던 기관 발급. 세관에서 발급하는 걸 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자, 풍명, 규격, 양도한 물량 및 세액 등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관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걸 발급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요 지금 누구한테 물건을 받아 양수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제가 지금 수입한 자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국내 다른 제3의 업체한테 양도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양도한 사람 저고요. 양수한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양도하는 날짜는 언제고요. 양도하는 물품의 품명과 수령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물량 그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은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관장은 법제 17조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납증 등을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조로 가보면 관세 등의 환급 제한이 되는 것이 나온 게 있는데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 기납증이나 분증이라 하는 것들은 양도세액 증명 서류이기 때문에 그게 발급이 되면 그만큼 관세 환급을 받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관장이 심사를 해봤더니 환급 제한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걔를 제외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걔를 빼주고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항 하나의 내고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물품이 2회 이상 분할 공급되는 경우에 기납증 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출용 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봐서 기납증 등을 발급을 해야 된다. 다만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서류는 하나인데 공급을 2번 한 거죠. 2번 이상.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업체끼리 거래를 하게 된 건데 제가 물품 공급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래 명세가 있을 거잖아요. 매매 계약서라든지 별도의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약했던 물건을 100개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100개를 한 번에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100개를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나눠가지고 50개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계약서의 내용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계약에 따라서 100개를 공급을 하는데 다만 공급하는 방식이 50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할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경우에 사실 계약은 하나가 되는 거고 2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개를 주기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 100개에 대한 계약서를 뭐 50개 이렇게 나누진 않잖아요.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 다만 공급하는 시기가 이렇게 1차분, 2차분 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원래 원칙은 그냥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그냥 공급했던 그 날짜에 추후에 공급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처음에 공급했을 때 전량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전량 공급한 걸로 봐서 발급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분할 공급을 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번 발급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급을 할 때는 두 번에서 나눠서 공급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약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계약된 날짜에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다만 공급을 하는 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해서 발급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내가 공급을 할 때마다 발급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초에 내가 발급을 했을 때 전부 공급된 것으로 발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항 가볼게요. 관세청장은 기납증 등의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자,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 환급 신청은 반드시 관할지 세관에다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출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뭐 서울에 거주를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서울, 뭐 저희 뭐 용인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재하는 그 제조하는 장소가 있는 그곳을 관할한 세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관할지 세관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출하니까 환급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납증 등은 이거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반드시 관할지 세관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세관에다가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원래 관할지 세관이 서울인데 서울 세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다른 세관에, 뭐 예를 들면 수원 세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남 세관 이런 쪽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납증 등만 그렇게 돼요. 환급 신청은 불가능해요. 환급 신청은 무조건적으로 관할지 세관만 하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기납증, 분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간소한 업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른 곳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